오늘 우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데이터와 인공지능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또 국가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되고 또 어떤 위험과 또 어떤 도전 과제에 직면해 있는지를 얘기하고자 합니다. 이미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을 익숙하게 들어오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실제 이 용어가 명확하지는 않죠.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 자체를 정의 내리기도 어렵고 또 부르는 용어들도 상당히 많이 다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여하간에 이러한 누구는 3차 산업혁명, 누구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누구는 인더스트리 4.0라고 하는 산업 4.0으로 얘기하든지 간에 큰 변화가 우리 목전에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이름을 붙이냐하고 상관없이 많은 분들이 보기에 뭔가 우리가 여기서 큰 기회와 위협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매번 변화가 있을 때,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혁신이 일어날 때 우리 직업, 또 인간의 본연이 가지고 있는 가치에 대한 손상이 일어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고, 우리는 최근 들어서 AI 포비아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인공지능이 우리의 일자리뿐만 아니라 산업혁신을 통해서 인간의 가치 부분을 도전하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4차 산업혁명의 혁신을 만들어낸 것은 3차 산업혁명의 혁신을 통해서 만들어진 낭비를 통해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그림의 왼쪽 그림은요, 지난 30년간의 컴퓨터 CPU 하나에 들어있는 트랜지스터의 개수인데 대략 100만 배가 증가가 되었고요. 오른쪽에 보이는 그래프는요, 지난 30년간의 1GB를 구매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으로 가격이 1억 분의 1로 떨어졌습니다. 즉 30년 전에 10억 원을 주고 살 수 있는 저장소 가격이 지금은 10원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걸 제가 다른 식으로 좀 비유를 하면 이렇습니다. 왼쪽에 이 보이는 그림은요, 나사가 아폴로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을 때 나사가 가지고 있었던 전체 슈퍼컴퓨터실입니다. 그 당시에 인간을 달나라에 수차례를 보냈죠. 아폴로 13호뿐만 아니라요. 그것뿐만 아니라 인공위성을 많이 쌓아 올렸는데 이 인공위성에 대한 설계, 컨트롤, 우주선에 대한 조작들을 할 수 있는 슈퍼컴퓨터실입니다. 이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슈퍼컴퓨터가 가지고 있었던 CPU와 메모리의 합보다 여러분 한 명이 가지고 있는 갤럭시 S나 노트가 2배 이상의 메모리와 2배 이상의 CPU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여러분의 휴대폰 한 대를 가지고 수백 개의 인공위성을 설계하고 조절할 수 있고 인간을 달나라에 보낼 수 있는데 우리는 그걸로 카카오톡을 하고 있거나 애니팡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만큼 우리는 낭비를 하고 있고 이 낭비를 통해서 어떤 경험을 하게 되냐면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데이터를 지우지 않게 됐습니다. 그럼 보통 여성분 같은 경우는 여성분이 어디 가서 누구 만나서 무엇을 먹었는지를 사진 폴더를 보면은 알 수가 있죠. 근데 한 4년 전에 제 안에 사진 폴더 보니까 4,000장 이상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딱 열어봤더니 여러분도 다 경험이 있으실 텐데 방바닥 찍힌 사진, 천장 찍힌 사진, 얼굴 반만 찍힌 사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아내한테 물어봤습니다. 이거 왜 안 지우냐고 그랬더니 아내 표현이 지우고 아끼기 위한 비용보다 낭비하는 비용이 더 낮아졌다는 거예요. 굉장히 경제학적인 대답인 거죠.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데이터를 지우지 않고 데이터를 관리를 하기 위해서 리소스를 쏟는 것만큼이나 실제로 저장소 부분에 있어서 또 컴퓨팅 파워에 있어서는 충분히 낭비할 수 있고 이러한 낭비가 이제 새로운 혁신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 혁신에 대한 얘기가 사실은 4차 산업혁명의 궤를 꿰뚫고 있는 핵심 주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내가 섹시한 남자, 그러니까 뭐 지적으로 좀 뛰어나면은 매력적으로 보인다고 하잖아요. 근데 요즘은 뇌생남 이 트럭째 갖다 줘도 별로 인기가 없다 그럽니다. 뇌생남은 그닥 인기가 없는 시절이고요. 요생남이 요즘은 인기랍니다. 저도 요리 종종 합니다. 집에서. 물론 저도 주 재료는 라면입니다. 근데 라면을 이래도 끓이려면 냄비라도 있어야 돼요. 그리고 버너가 있어야죠. 레인지가 있어야지 뭐 불이라도 지피니까요. 그리고 중간에 있는 건 레시피입니다. 라면도 어떤 방식으로 끓이고 물 넣고 하냐, 물 안 넣고 하냐, 어떤 양념을 넣냐, 순서는 어떻게 되나 굉장히 다르죠. 혹시 라면에다가 랍스터 넣어보셨습니까? 훌륭합니다. 어떤 재료를 넣냐에 따라서 라면도 훌륭한 요리가 가능하죠.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신 것처럼 AI가 됐던 4차 산업혁명이 됐던 여기에 다음과 같은 큰 세 가지 주제가 있죠. 요리 기구에 해당이 되는 게 바로 클라우드 컴퓨팅 인프라나 GPGPU라고 얘기하는
다시 얘기해서 대규모의 컴퓨팅 인프라가 필요로 하게 되는데 과거에는 이런 대규모 컴퓨팅 인프라를 얘기할 때는 대규모 연산에만 집중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무슨 용어를 쓰냐면은 acceleration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가속화한다고. 그래서 이건 좀 다른 얘기입니다. 뭔가를 병렬 분산 처리해서 일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가속화한다는 얘기는 오래 걸리는 일을 짧게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알파고든 또 저희 회사든 지금 다 사용하고 있는 GPGPU라고 얘기하는 건 게임을 할 때 주로 썼었던 그래픽 카드에 들어가는 그래픽 연산자죠. 이거는 전부 다 그래픽 3D 그래픽이라는 건 다 벡터 연산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GPU 안에는 그 벡터 연산하는 코어가 적게는 2,000개에서 많게는 4,000~5,000 개가 들어있거든요. CPU 하나에는 그 연산자가 4개밖에 많이 들어있어봤자 10몇 개밖에 안 들어있는데요. 이렇게 GPGPU나 또는 클라우드 컴퓨팅 인프라를 통해서 분산 병렬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예를 들자면은 4천만 원짜리 컴퓨터로 4년 동안에 제 피 한 방울을 넣으면은 그걸 분석을 해서 제가 300살까지 살 수 있는 뭔가 알약을 만들어내는데 4년이 걸린다고 하면 4년 동안 4천만 원이 드는 거죠. 근데 그거를 아마존이나 구글의 클라우드 위에 올라있는 GPGPU에서 똑같은 복잡도를 풀었을 때는 4분, 5분 만에 동일한 비용을 갖고 우리가 결과를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얘기는 4년을 4분으로 줄일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즉 다시 얘기해서 이산이 아닌가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를 4년 후가 아니라 4분 후에 할 수 있는 거가 되는 거죠. 이 얘기는 이러한 인프라스트럭처와 이것을 가능할 수 있는 회사들은 굉장히 다양한 트라이얼 앤 에러를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혁신, 다시 얘기해서 지금 4차 산업혁명의 혁신 중의 핵심은요. 옛날처럼 머릿속으로 눈 감고 생각을 했고 뭔가 천재 같은 애가 딱 얘기를 하면 그게 이론으로 만들어서 실행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다양한 융합적인 실험과 융합적인 노력을 통해서 만들어낼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이미 상당히 끝에까지 온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몇 년 걸릴 걸 몇 분 만에 해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가 4차 산업혁명에서 중요하게 얘기하는 CPS, 그래서 사이버 물리 시스템이고 그 안에 있는 디지털 트윈스라고 얘기해서 물리 환경과 가상 환경을 동기화시켜 내도록 함으로써 그 안에서 많은 실험과 많은 가능성을 가상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는 것과도 굉장히 연관관계가 깊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인데 놀랍게도 이 인공지능 알고리즘은 다 공짜로 풀리기 시작합니다. 작년도에 현재도 제일 유명한 인공지능 알고리즘 덩어리가 바로 구글에서 오픈소스로 내놓은 텐서플로어라는 것이거든요. 이 텐서플로어 같은 엔진을 우리가 독립적으로 한국에서 개발한다 그러면은 1년에 한 300억씩 해갖고 5년을 투자한다면 5년 후에 그게 나올까 말까 할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미 그게 작년도 봄에 오픈소스로 구글이 전체로 통으로 전 세계에 개방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뭐하고 똑같이 되냐면은 구글이 10년 전에 오픈소스로 개방했었던 안드로이드하고 똑같은 형태가 됩니다. 지난 10년간 동안 삼성전자가 OS를 만들겠다고 그렇게 돈을 투자를 해놓고 나서도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갤럭시 S8하고 갤럭시 노트 8은 여전히 안드로이드고 구글에게 라이센스 피를 제공을 하고 있죠. 이렇게 이제 한번 의존관계가 생기기 시작을 하면 이제는 구글만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구글이 생태계를 지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안타깝게도 전 세계에 이 아까 말씀드린 GPGPU를 포함한 가장 큰 클라우드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1등도 구글인 거죠. 이 얘기는 뒤쪽에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마지막 요리를 할 때 랍스터에 해당이 되는 게 바로 데이터 부분이 되겠죠. 전 세계 모든 걸 보면 클라우드 컴퓨팅 인프라나 아니면 GPGPU와 같은 형태는 점점 공짜로 가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매 4년, 3, 4년마다 가격은 2분의 1로 떨어지고 하드웨어는 속도는 2배씩 늘어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10년, 20년 지나면 거의 공짜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진짜 공짜는 아니겠지만 우리 전기 쓰듯이 그냥 꽂으면 쓸 수 있을 정도로 가격이 낮아지고 그냥 유틸리티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또한 인공지능 알고리즘은 전체는 아니지만 점점 더 오픈소스로 개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짜로 안 가는 게 뭐냐? 바로 데이터죠. 구글도 그렇고요. IBM도 그렇고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모두 이 데이터를 어마어마하게 구축을 하고 여기다 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구글만 하더라도요. 데이터 구축을 하는 전문 인력이 2,000명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글 Knowledge Graph라는 프로젝트예요. 심지어는 아마존 같은 경우는 아마존 알렉사에 들어가는 인력이 현재 고용된 인력이 6,000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경우죠. IBM은 작년도에 헬스케어에 대한 그 메디컬 헬스 레코드를 가진 회사를 인수합병을 3조 원의 인수합병을 합니다.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그 데이터를요, 그 예를 들면 MRI라든지 헬스케어 데이터들을 2TB짜리 하드디스크에 넣으면 대략 하드디스크가 30만 개가 필요할 정도로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답니다. 그거를 3조 원의 인수합병을 작년에 하게 됩니다. 과연 우리나라에는 그런 데이터 회사가 있는지 없죠. 예. 또 그런 데이터를 하고 있는 회사를 인수합병할 수 있는 능력과 관심이 있는 회사가 있는지도 대단히 이제 궁금한 거죠. 그렇게 이제 움직여가고 있고 세상에 많은 것들은 점점 더 무료가 되고 있고 공유 경제로 가고 있지만 데이터에 관련된 것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고 그 데이터 힘이 아마도 미래의 힘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심 가진 게 바로 두 번째 2단계에 해당이 되는 이제 분석을 해보자. 그리고 이제 실시간 처리하자라는 관심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 분석을 해보자고 얘기했었던 게 R과 같은 형태의 분석 도구들이 대단히 이것 또한 오픈소스입니다. 발전하게 되고요. 또 디스크 기반이 아니라 메모리 기반에서 분선 병렬 처리를 하자라고 얘기하는 스팍 같은 것들이 대중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이렇게 인메모리 위에서 어마어마한 데이터에 기반해서 기계가 지능을 갖도록 하고 기계가 뭔가 예측 가능하도록 하고 또 그걸 통해서 기계가 뭔가 보다 지능적 서비스를 하자는 대로 관심이 변화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 얘기는 제 표현으로 보자면 빅데이터, 많거나 복잡하거나 다양한 데이터에서 스마트 데이터, 똑똑한 데이터로 변화하는 과정에 있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 과정은 크게 세 단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기계의 가독성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계가 읽을 수 있는 기계 가독성 데이터로 어떻게 기존에 존재하는 데이터를 변환을 하거나 혹은 새로 만들어지는 모든 데이터는 기계가 읽고 처리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오바마 정부에서 2011년도에 오픈 가버먼트 디렉티브라고 해서 선언을 하게 됩니다. 모든 이제부터 정부에서 나오는 데이터는 기계 가독성 데이터로 공개를 해야 된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비용을 낮출 수 있고 자동화를 가능하도록 하죠. 두 번째 스마트 레벨은 기계 학습 가능한 데이터입니다. 기계가 학습을 하려면요 방대한 데이터가 필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볼륨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볼륨, 대단히 많은 데이터에 기계가 학습할 수 있는 패턴이 존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존재를 하는 대규모 데이터이면서 그 안에 뭔가 기계가 학습할 수 있는 패턴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 우리는 기계 학습 가능 데이터, 다시 해서 머신 러너블 데이터가 되는 거죠. 이 목적은 바로 기계가 학습을 해서 프리딕션, 예측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프로액티브 서비스, 바로 얘기해서 보다 능동적인 서비스를 가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데이터의 양이 많다고 해서 기계가 학습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 안에 기계가 학습할 수 있는 패턴이 존재를 해야지만 되는 거죠. 우리나라 정부에서 내놓거나 통계청에서 내놓고 그 다음에 여러 기관들에서 내놓는 과학기술 데이터를 보더라도요. 학습 가능한 데이터는 굉장히 소수입니다. 그럼 기계가 학습 가능하도록 어떻게 만드냐 하는 것이 또한 중요한 도전 과제가 되고 있고요. 현재 전 세계는 스마트 레벨 1에서 레벨 2로 넘어가고 있는 상태라면 우리나라는 아직도 스마트 레벨 1 기계 가독성 데이터를 어떻게 확보할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향후 미래에는 스마트 레벨 3로 갈 것 같아요. 이거는 기계가 그 데이터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또 데이터 자체가 의미 모호성이 해소된 상태, 이걸 우리가 semantic interoperability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기계가 생각할 수 있도록 리즈닝 가능하도록 하는 형태가 되고, 또한 기계가 스마트 비헤이비어, 스스로 능동적으로 똑똑한 행동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 되리라고 보여집니다. 현재 이 상태는 뭐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모르겠습니다만 데이터 관점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기계가 스스로 데이터를 읽고 기계가 그거로부터 패턴을 발견해서 학습을 하고 기계가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방법으로 아마 발전을 해 가리라고 믿고 있고요. 이제 국내는 아직도 어떻게 기계가 데이터를 읽을 수 있을지에 집중을 하고 있다면 현재 스마트 레벨 2단계로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고 힘을 합쳐야 될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다른 이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요. 현재 인공지능은 전부 다 supervised learning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교사학습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이 일일이 가르쳐줘야 되는 기계학습 방식을 쓰고 있어요. 이런 기계학습 방식은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쥐어줘야 됩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요. 3살짜리 아이한테 고양이 사진 20장만 줘도요. 어디 엉뚱한 데 가서 고양이 비스무리한 게 나와도 고양이인지 알아보거든요.
인간은 스몰 데이터 러닝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기술은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줘야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뿐만 아니라 4차 산업혁명에서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가 바로 스몰 데이터 러닝입니다. 예를 들면 작은 데이터로 어떻게 인공지능이 인간처럼 똑똑해질 수 있냐는 거죠. 어쨌든 이 분야는 여전히 우리가 가능성이 있고 지금부터 투자해서도 집중해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기호적 접근 방법과 딥러닝 같은 비기호적 접근 방법이 통합이 됨으로써 새로운 인공지능을 만들어내는 것도 이제 막 연구를 시작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되는 기술 개발도 또한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발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생태계 얘기와 함께 저희가 집중적으로 고민해봐야 되는 게 바로 플랫폼이죠. 플랫폼이 뭐냐? 그러면 이 사진인 거예요. 이거는 영국의 패딩턴 스테이션입니다. 런던에 있는. 패딩턴 스테이션 보면 이렇게 굉장히 많은 기차, 이게 1926년인데요. 기차가 있고 이 기차 앞쪽에 보면 뭐 다이닝 티룸도 있고 뭐 서점도 있고 그렇죠. 플랫폼이라는 건 뭐냐면은 출발점은 같지만 서로 다른 생각과 다른 목적지를 가진 사람이 모여서 이 안에서 비즈니스가 이루어지고 이 안에서 사람들이 협력을 하고 새로운 목적지를 위해서 출발할 수 있는 기점을 의미하는 거죠. 비즈니스 플랫폼이라는 건 이렇게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고 또 서로 다른 비즈니스 모델들이 하나의 인프라스트럭처 위에서 협력을 하고 또한 그들을 이 새로운 어쨌든 가능성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과거로 보면 PC 시대에 마이크로소프트가 떼돈을 법니다. 뭐로 벌었냐? 그때 플랫폼은 PC 운영체계인 MS-DOS와 윈도우즈였고요. 이걸 통해서 그 위에다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같은 걸 갖고 떼돈을 벌게 됩니다. 그리고 인터넷 시대가 오면서 월드와이드웹 자체가 플랫폼이 되고요. 브라우저가 플랫폼 되고 그 위에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구글이, 네이버가, 아마존이 사실은 현재 인터넷 세상을 지배를 하게 됐죠. 전세 수백 개 이상이 됐었던 휴대폰 회사의 대부분이 망했습니다. 그 당시에 20종 이상이 있었던 모바일 OS가 다 망하고 전 세계에는 지금 딱 2종의 모바일 OS만 남아있게 되는 거죠. 1등하고 있었던 회사인 노키아 망했고요. 2등하던 아시는 것처럼 모토로라 망한 거죠. 향후는 어떻게 될까? 아마 클라우드나 IoT에 기반한 새로운 플랫폼 생태계가 한 축이 만들어지게 될 것 같고요. 또 한 축은 바로 인공지능 플랫폼이 되리라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또 우리가 추정하고 있는 호모사피엔스의 역사는 대략 한 25만 년이라고 봅니다. 25만 년 전쯤에 호모사피엔스가 나타났고 그리고 우리는 비로소 5,000년 전쯤에 글자를 쓰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키보드를 사용하기 시작한 건 이제 100년이 됐고요. 마우스를 사용하기 시작한 건 이제 고작 30년이 채 안 됐습니다. 그 얘기는 인간한테 가장 중요한 의사소통은 바로 말이죠. 그리고 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컴퓨터에 적합한 형태로 컴퓨터와 인터페이스를 하고 있는 거죠. 아마 플랫폼의 라스트 원 마일, 플랫폼의 라스트 원 센티미터는 뭐가 되냐면 기계들과 인간의 인터페이스를 장악을 하는 플랫폼이 되리라고 보여지고 그걸 위해서 구글이나 아마존이나 또는 뭐 마이크로소프트를 포함한 거대 AI 회사들, 국내로 따지자면은 통신 회사들 또 삼성과 같은 것들이 사활을 걸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4차 산업혁명이나 인공지능 그러면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해요. 창의적인 산업이다. 근데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미 이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 데이터 산업은요. 자본산업이고 인력산업이고 장치산업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 세계 이 셋을 다 가지고 있는 1등이 누구냐? 구글이고요. 2등이 아마도 아마존일 거고 3등이 페이스북이나 바이두나 마이크로소프트, IBM 등이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엔 이런 회사가 5개나 되고 중국은 3개 회사나 있는 거죠. 실제로 투자 규모를 보자면 작년 기준은 우리나라 정부, 우리나라 삼성과 LG와 SKT를 포함한 저회사 같은 민간 투자 또는 그 학교에서 투자한 모든 걸 합쳐봤자 6천억 정도입니다. 인공지능에 대한 게. 엄청 커 보이시나요? 그렇지 않죠. 구글이 작년 한 해에 투자한 인공지능이 대략 4조 원이라고 예측이 됩니다. 그럼 구글 한 회사에 비해서 우리나라 모든 전체 인공지능 R&D가 뭐 6분의 1, 7분의 1밖에 안 되는 규모라는 것을 보면 굉장히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 데이터 관점으로 보자면요. 실제로 위키피디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공공 데이터죠. 공유되어 있는 데이터는 20위권 바깥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데이터 공유와 데이터 품질 문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수로만 봐도 도전 과제가 크죠. 작년에 정부에서 규제 프리존을 만든다고 하다가 실패를 했습니다. 지금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포함해서 이 파지티브 규제를 네거티브 규제로 바꾸자는 노력뿐만 아니라 규제 샌드박스로 둬가지고서는
이렇게 어떤 첨단 부분에 있어서는 규제 문제를 해결하자는 노력을 하는데 이건 대단히 중요한 거죠. 우버를 한 번도 타보지 못한 사람이 우리나라 스타트업이 우버보다 좋은 기술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결국은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테스트베드가 돼야 되고 대한민국에만 가면은 모든 것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나라가 2000년대 초반에는 그랬어요. 지하철에서 초고속 인터넷망을 볼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지하철에서 TV도 볼 수가 있었던 거죠. 전 세계 가면 야 한국에 가면 그게 된대 라는 것이고 한국에서 모든 전 세계적인 기업들이 몰려들어서 포털을 하고 경쟁을 했었죠. 이런 게 가능해야 된다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우버도 없고 핀테크도 불법이고 헬스케어 부분도 불법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경험해보지 못한 우리 국민이 그거를 넘어서는 혁신적인 서비스와 기술을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사실은 인공지능의 성숙기가 아니라 인공지능 시작기에 있게 보이고요. 같은 하이사이클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제 우리가 하이브의 꼭대기 있다고 얘기합니다. 관심의 꼭대기라는 거죠. 이제부터는 그거를 실체로 만들어내야 될 시기에 다가오고 있고요. 마지막 말씀드릴 건 이제부터는 어쩜 그 거품이 좀 꺼질지도 모르겠어요. 인공지능에 대한 과도한 기대보다는 그 현실화해내기 위한 과정이 만들어져야 되는 것. 이게 우리가 아마 3년, 5년 동안에 인공지능 부분도 과거에 그랬듯이 죽음의 계곡으로 들어가면서 경영학적으로 얘기했을 땐 캐즘이라는 걸 건너가서 실질적으로 돈을 만들어내는, 다시 얘기해서 알파고는 돈을 한 번도 만들어낸 적이 없고 비즈니스 모델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1000억 원 이상을 투자를 받았던 인공지능 회사 20개 중에서 매출액 100억 이상을 내고 있는 회사가 단 한 회사도 없습니다. 그 얘기처럼 현재는 비즈니스 모델과 돈을 어떻게 만들어낼지 모르는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이 있는 거죠. 이게 언제랑 똑같냐면 인터넷 닷컴 버블 때 99년, 2000년하고 똑같은 상태인 거죠. 아마 이 거품이 좀 수그러들면서 실체가 나오고 거기서 살아남는 존재들이 차세대 네이버가 되고 차세대 아마존이 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생존 정리가 어떻게 될지. 우리나라에서 규제 혁신을 통해서 글로벌 테스트 베드가 돼야지 우리 아이들과 우리 후배들이 새로운 혁신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미국과 중국과 경쟁을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제가 많이 듣는 질문이거든요. 제가 보기엔 경쟁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제가 보기에는 경쟁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공존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아마 그걸로 성공하고 있는 곳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같은 나라일 거예요. 이스라엘은 한 번도 미국과 중국과 유럽과 경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못하는 것 한 놈만 죽으라고 패는 거죠. 한 부분만 깊숙이 들어가서 그거는 미국 애들도 못하고 중국 애들 못하는 하나를 짓고 그걸 중국 애들과 협력을 하고 미국 애들과 협력을 하는 거죠. 아마 우리도 부족한 재원, 부족한 돈, 부족한 데이터라면 그렇게 한 놈만 패가지고서는 아마도 제가 생각하는 미국 애들이 못하는 것들에 집중을 해서 경쟁력을 가져가야 되는 것 아닐까. 이런 것이 이제 전략적 첨단성을 갖는 소수의 집중이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늘 쓰는 말인데요. 컴퓨터는 놀랍게 빠르고 정확하지만 대단히 멍청하고 사람은 놀랍게 느리고 정확하지만 대단히 똑똑하다. 이 둘의 힘을 합치면 상상할 수 없는 힘을 가지게 된다.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하신 얘기입니다. 아마도 미래 세계는요. 또 4차 산업혁명은 데이터 기반에서 기계와 사람이 협력할 수 있는 문화를 조직의 새로운 일하는 방식으로 만들어낸 곳들, 국가의 새로운 일하는 방식으로 만들어낸 국가가 미래 경쟁력을 가지고 생존하고 성장을 하고 보다 인간답게 삶을 살 수 있는 곳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